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후회하는 것을 하나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자녀 혹은 배우자, 친구 등의 인간관계에 대해 후회하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에 대해 후회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자주 가지 못한 것 등 만약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했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중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히브루 대학교의 경제학자 에비게일 허비츠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경제학자인 올리비아 미첼은 평균 연령 72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저축을 더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퇴직한 남녀 400명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을 물었던 설문조사에서 재정관리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모으는 것이 좋다는 글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챙겨야 할 것들을 모두 만족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돈이 많지만 건강을 챙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돈도 많고 건강하지만 이렇다 할 취미도 없고 삶을 즐기는 법을 몰라 모아놓은 돈을 잘 쓰지 못하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사는 김영철 씨의 지인 장명학 씨도 그랬습니다. 김 씨와 장 씨는 같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비슷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 당시 그제서야 그간 충분한 돈을 모아놓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노후에 쓸 여유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김 씨는 부랴부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퇴직 후에는 이런 자격증이 좋다, 이런 일이 있다 등 다양한 정보를 들었지만 막상 자격증을 따고 보니 김 씨에게 일을 내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첫 해의 지출이 많았습니다.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은퇴하고 나서는 평일에도 주말 같은 생활을 하니 당장 밥값부터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김 씨는 눈을 낮추고 또 낮췄음에도 일자리를 한동안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속상한 마음에 은퇴 후 분기마다 여행을 가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장 씨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장 씨는 김 씨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요새 일도 안 구해지고 죽겠네요. 형님은 요새 좀 어때요? 하지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장 씨는 예상 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 씨는 퇴직하고 나서 여행을 자주 떠나긴 했지만 갈수록 같이 여행을 갈 친구도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도 언어가 안 되니 그 나라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고 유명한 건물이나 풍경을 봐도 별 감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장 씨는 그간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 즐기는 법을 몰라 여행을 가도 잘 즐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돈을 쓰려니 돈 쓰는 게 아깝다고 느껴지고 돈 쓸 줄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 카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행복하게 잘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사진 찍을 때 울상으로 찍을 순 없잖아. 체력도 없어서 숙소에 있는 시간도 많았어. 김 씨는 장 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장 씨는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김 씨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그럼 지금 시기에 후회되는 게 있어요.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2가지?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오래 일하지 않은 것이 후회돼. 많은 사람들이 30년 넘게 일하고 노후에는 좀 편하게 보내고 싶다고 하잖아. 근데 그것도 1, 2년 하다 보면 질리기 마련이야.
장 씨는 사실 회사에서 일을 아주 잘해 연봉을 조금 낮추면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돈이 줄어들기만 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눈을 낮추고 그래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액을 벌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최근에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은퇴 후에 조금이라도 소액을 벌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김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그런 일을 구하고 있어요. 잘 안 구해져서 그렇지. 눈높이를 낮춰도 일 구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알아보고 시도해 봐야지. 사실 전문가 분들은 은퇴 후에는 소액을 벌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찾기도 어렵고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거나 나를 뽑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 기준에 대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나이 들어서는 임금 수준보다는 일의 양이나 시간대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노후에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그 외에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 좋은 긍정적인 점들이 많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후 일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고립감을 방지해 줍니다. 많은 분들 특히나 남성분들은 퇴직을 하고 나면 그간 전화 목록을 차지했던 업무와 관련된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어집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다시 시작하면 거기서 만난 분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부간의 갈등을 줄여줍니다. 은퇴 후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은퇴한 남편이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이라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부부간의 갈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까지 은퇴 후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어쩌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먼저 눈높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은 피하고 편한 일만 찾으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고 일자리를 최대한 알아봐도 일이 잘 안 구해질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명 일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안 구해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 기간 동안 자격증이나 공부를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안 구해지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다음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미리 준비합니다. 저는 눈높이를 낮춰도 일자리가 안 구해지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 구하는 동안 뭐라도 준비해야겠네요. 그 다음은 뭐가 후회돼요? 나는 취미를 만들지 않은 게 후회돼. 여행도 마찬가지고 여가 시간에 즐길 취미가 하나도 없이 쉴 때는 그냥 TV만 보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 앉아있는 시간이 느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장 씨가 후회된다고 말한 두 번째는 노후의 취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여행 대신에 일상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취미,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았습니다. 장 씨는 현재 화분을 직접 구매하고 흙이랑 식물까지 직접 구해 화분 가꾸는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물을 줘야 하니 부지런해지고 루틴이 생겨 좋다는 얘기도 꺼냈습니다.
김 씨는 일단 일을 구하면 자신도 활동적인 취미 하나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과 헤어지자마자 곧장 삼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맞이인데 김 씨의 삼촌은 늦둥이로 태어나서 김 씨의 삼촌은 김 씨와 고작 나이 차이가 10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혼자 지내고 있는 삼촌집에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삼촌 식사는 하셨어요? 밥은 먹었지. 너는 밥 먹었냐? 네, 삼촌 좋아하는 간식 사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뭔데? 요새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걸 느껴서요. 그래서 최대한 후회 없이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데, 삼촌이 살면서 후회했던 거 있으시면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후회라. 삼촌은 후회는 잘 하지 않는 성격이긴 하다만 생각해보면 후회가 있긴 있지. 김 씨의 삼촌은 골똘히 생각하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는 치아에 신경 쓰지 않은 것이 후회돼. 김 씨의 삼촌이 고른 후회되는 첫 번째는 바로 치아였습니다. 어느 한 통계에서 인생 후배들을 위한 건강관리법 질문에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좋을 신체 부위로 응답자의 81%가 치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은 치아 문제로 인해 음식을 잘 씹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떨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고통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김현정 교수님은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노인은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며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고령 환자분들 중에 씹을 때마다 아파서 먹는 게 겁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선 한번 치아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치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아를 치료하는 것도 골든타임이 존재해서 시기를 놓치면 치아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 치주염의 경우라도 방치하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다수의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60세 이후부터 잇몸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이 느슨해진다고 합니다. 그 사이로 음식물이 많이 끼면 잇몸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거나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칫솔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보통 80세의 자연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게 되면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해서 건강한 음식들을 맛있게 잘 섭취하도록 오늘부터 치아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새 일도 안 구해지니 야식 먹고 치아도 안 닦고 잤는데 이 습관부터 없애야겠네요. 김 씨의 삼촌은 김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후회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인간 안 만나는 게 최고야. 사기꾼만 다 잡아 엄벌을 가하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참. 김 씨의 삼촌은 은퇴 후에 사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김 씨의 욕심이 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사기를 당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셸리 테일러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 들어 쉽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참 거짓을 구분하는 전층 뇌 섬엽의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지혜가 쌓이고 살아온 기간만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보는 눈이 더 정확해져 쉽게 사기를 당할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사기꾼에게 더 잘 당한다는 사실은 의외입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짜로 무언가를 주는 곳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투자 설명회 같은 곳에서 공짜 점심을 주는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사기꾼들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말고 욕심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모르는 사람보다는 지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뻔한 말이지만 자신이 공부한 것 외에 남의 말을 듣고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 절대 재산에 대해 밝히지 않는 것이 좋고, 투자나 이런 것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항상 내비치는 게 좋아. 명심할게요. 김 씨가 알아들었다는 제스처를 취하자 삼촌은 바로 다음 후회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후회되는 건 부모님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야. 삼촌의 예상치 못한 말에 김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김 씨의 삼촌이 뽑은 후회하는 세 번째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삼촌은 부모님, 즉 김 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먹으라고 하면 대답만 하고 뭐 해라, 춥진 않냐 등의 부모님의 말에 삼촌은 늘 단답에 대화만 했다고 했습니다.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자 삼촌은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부모님이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부모님도 과거에 가슴 뛰었던 경험은 없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를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삼촌은 크게 후회하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삼촌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김 씨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게 됐고 처음에는 자주 찾아갔지만 요새는 또 일을 구하고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어머니를 자주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서운함을 얘기하는 어머니의 말을 애써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삼촌의 말을 듣고 본인도 어머니가 젊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김 씨와 다른 자식들을 배려하기 위해 하는 말인지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얼른 면회 신청을 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생각을 하며 우는 삼촌을 위로했습니다. 삼촌은 조금 창피하다는 듯 바로 다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더 떠올라서 하나만 더 말해줄게. 삼촌은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린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의 말처럼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을 물었을 때 많이 나오는 대답 중 하나가 자신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삼촌은 나이가 들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며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먼저 터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는 편이신가요? 누군가 나에게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뻔한 말처럼 느껴질지라도 인생에 도움되는 좋은 지혜들 전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첫 번째, 거절을 잘하자.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했다가 끙끙거렸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점점 무리한 부탁이 계속되면서 원망이 쌓이는 경우나 솔직하게 거절하기가 힘들어 다른 변명을 둘러대고 빠져나왔던 경우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거절을 위한 건강한 소통법의 첫 번째 단계는 거절을 어려워하는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최근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면 떠올려 보자.
또는 거절하지 못해서 오랜 기간 감정의 응어리가 남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아도 좋다. 거절을 잘해야 관계가 오래간다.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생각 중에 하나는 거절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물론 상처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제멋대로 예측해서 모두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비난을 받아도 10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칭찬을 받는 것은 기대치의 기본값 때문이다. 전자는 나에 대한 기대치의 기본값이 이미 높아진 상태이고 후자는 낮아진 상태이다. 호의를 지속하니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처럼 거절을 못하고 계속 맞춰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기대치를 점점 높이게 된다. 결국 내가 전부 해주기를 바라며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기까지라는 선을 그어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소통의 기본이다. 서로 알려주어야 지킬 수 있다. 오늘부터 곤란한 부탁을 했을 때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거절해보자. 첫째, 단도직입적인 거절. 하고 싶지 않아요. 내키지 않아요. 그건 안 되겠어요처럼 명확하게 거절하는 기술이다. 단도직입적인 거절에서 중요한 점은 사과하는 말 없이 간결하게 거절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리 예상되는 공격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습관성 사과를 하기 쉽다. 가령 왜 이런 것도 못 들어줘. 너 이기적이다와 같은 비난의 선제 방어막을 치는 행동이다. 여기서 죄송한데요와 미안하지만 같은 습관성 사과는 과감히 생략한다. 단도직입적인 거절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수시로 선을 넘으려는 사람을 대할 때나 물건을 강매하려는 사람, 원치 않는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 등 길게 말할 필요 없이 확실한 거절이 필요할 때 효과적이다. 둘째, 공감하는 거절. 이 기술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거절하는 기술이다. 그랬구나. 하지만과 같이 따뜻한 공감과 단호한 거절을 동시에 표현한다. 가령 소개팅을 하게 된 친구가 처음이라 긴장되고 떨린다며 더블 소개팅을 하자고 부탁하는 경우, 처음 하는 소개팅이라 떨리고 어색하겠구나. 이해는 하지만 더블 소개팅을 하는 건 내키지 않아. 하고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거절한다. 다만 이 경우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섣불리 상대의 생각을 지레짐작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셋째, 이유 있는 거절.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어와 같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다. 습관성 사과나 구구절절한 변명이 아니라 정말 거절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 넷째, 대안을 제시하는 거절. 대신 이건 어때라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것 아니면 저것은 어때라고 물어 선택지를 주는 방식이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폭을 좁혀주거나 상대방이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할 때 대안의 메뉴를 제시하기 위해 활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와 같이 답을 정해주는 것보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묻게 되면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절은 공감하는 거절이나 이유 있는 거절 다음에 덧붙여도 좋다. 우리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는 사이라고 표현한다. 친구 사이, 연인 사이와 같이 건강한 관계는 사이를 둔다. 가족 관계 내에서도 건강한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절을 통해 적절한 선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거절은 조금 답답하고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각자의 책임을 돌려주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자.
먼저 부정적인 감정도 일단 받아들이자. 틀린 감정은 없다. 나쁜 감정도 없다. 감정은 마음의 신호와 같아서 흔히 나쁘거나 틀렸다고 믿는 화, 실망, 불안 같은 감정도 저마다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감정을 살펴보면 응당 그러해야 한다고 믿는 삶의 규칙을 타인이 위반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가령 운전 중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을 향해 느끼는 분노가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때 분노는 나의 힘이라는 말처럼 우리 마음은 화라는 감정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저항하거나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분노는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을 위반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격하게 느낀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마음의 신호이다. 마치 통증 같은 몸의 증상을 무시하면 병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면 마음의 메시지를 읽고 해소해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나 자신과 소통을 시작하는 지점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불편한 감정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이제 감정의 이름을 불러준다. 왜 그렇게 느끼는 거니가 아니라 이때 어떤 감정을 느꼈니?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 그 다음은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몸의 감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온전히 느끼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마치 후각이나 촉각, 미각과 같은 몸의 감각처럼 느끼는 경험 그 자체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와인이나 향수를 소개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감각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온갖 감각 단어를 동원하여 아는 맛이나 아는 향을 갖다 붙여도 결국 직접 시음하거나 시향해 보지 않는 이상 감각적 경험을 정확하게 언어로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정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나는 감정 단어 학습하기를 추천한다. 불편하더라도 감정을 초대하여 온전히 느끼고 이름을 찾아 불러주는 것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기초 작업이 된다. 이때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된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감정을 읽어주는 방법이다. 수치스럽고 화가 났구나, 당황스럽고 불안했구나 등과 같다. 휘둘렸던 상황을 곱씹으며 자신이나 타인을 공격하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읽어준다. 두 번째는 책을 통해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집이나 소설책을 펴서 감정을 묘사하는 다양한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를 쳐본다. 생소하거나 섬세한 감정 단어가 있다면 자신의 감정 단어 사전에 더해보자.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다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어디에 속하시는지 생각해보고 좀 더 그들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주변 관계에 대해서 더욱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참고 참고 또 참는 수동적 연두부형. 수동적 연두부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도 한다. 수동적 연두부형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도 내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먼저 맞춰주려 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주변에서 눈치채기 어려울 때도 있다. 수동적 연두부형은 상대방이 밀고 들어와도 확실히 선을 그어주지 않고 계속 받아주는 행동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암시하기도 한다.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을 때조차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쉽다. 너한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잖아는 그렇게 해도 너는 괜찮아야지라는 당연한 기대가 되고 연두부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 행동은 반복되며 더 심해지기도 한다. 수동적 연두부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거나 항상 상대를 우선시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종종 보인다.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참을성도 강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물론 적절한 겸양과 배려, 인내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무엇이든 지나칠 때 문제가 생긴다. 수동적 연두부형은 단기적으로는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적 고통을 줄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억누르고 참으면서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점차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다 보면 한꺼번에 폭발하여 공격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평소에는 순한데 어쩌다 뚜껑이 열리면 감당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과도한 요구도 무리하게 해주다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로 변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잦아지게 마련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기대치를 점점 높이는 수동형 소통 방식의 부작용을 잘 표현한다. 이런 소통 방식을 지속하면 서로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기대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게 되는 불균형한 관계, 심지어 파괴적인 관계를 반복할 수도 있다. 둘째,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적 불도저형. 공격적 불도저형은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고 타인의 권리는 무시하는 소통 유형이다.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필터 없이 할 말을 하고 자신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기도 한다. 상대의 기분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불도저형을 대하는 상대는 지나치게 방어 태세를 취하거나 반대로 반격하기도 하고 적당히 져주거나 아예 소통을 포기하고 피해버리기도 한다. 불도저형이 말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말하기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거나 상대의 말을 오히려 공격거리로 삼기 위해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공격적 불도저형을 상대하는 사람이 똑같이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고 멀어지게 된다. 불도저형에게 소통은 이겨야 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비교와 경쟁은 필수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의 전투력을 늘 확인하려 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수평 관계가 아닌 가불의 위계질서로 나누려고 한다. 불도저형에게 예측하기 힘들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은 곧 위협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자아 통제감과 나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자아 효능감을 공격하기 때문에 위협인 것이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을 싫어할 권리는 있지만 해칠 권리는 없다. 내가 사과를 좋아하고 키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키위를 없앨 권리는 없다. 하지만 공격형의 경우 싫어할 권리를 해칠 권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키위의 존재 자체를 자아 통제감과 자아 효능감을 해치는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기 방어를 위해 공격하게 된다. 셋째, 겉과 속이 다른 수동공격적 돌려가기형. 앞에서 살펴본 수동적 연두부형은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도록 허용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공격한다.
반면 불도저형은 대놓고 상대를 공격한다. 그렇다면 수동공격적 돌려가기형은 어떨까? 돌려가기형은 숨어서 저격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유형 중에 가장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형이다. 돌려가기형은 공격의 메시지를 수동적이거나 심지어 피학적인 태도로 포장하기도 한다. 피학적인 태도로 공격하는 방식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형태로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책임감을 유발하는 우회적인 공격 방식을 말한다. 내가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자살 협박 같은 행동. 내가 나쁜 사람이지라고 자신을 탓하며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행동. 사실은 내가 피해자라며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행동이 피학적인 공격의 예가 된다. 따라서 돌려가기형을 상대하다 보면 콕 찍어서 설명하기 힘들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돌려가기형의 소통 방식 자체가 모순적일 때가 많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하지만 실제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면 농담일 뿐이라면서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먼저 공격해놓고 상대방이 반격하면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뒤바꾸기도 한다. 숨어있는 핵심 메시지의 매운맛과 그것을 표현하는 순한 워딩이 모순되거나 웃는 표정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말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모순되어 엇박자가 날 때 상대는 혼란을 느낀다. 넷째,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 대화를 할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다르고 다르다는 속담처럼 같은 메시지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게 마련이다. 이렇게 거절이나 비판의 메시지라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에 가깝다. 이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잘 전달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면서도 무리해서 부탁을 들어주느라 애쓰지 않는다. 즉,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거절하는 소통 방식이 건강한 단호박형의 모습이다. 단호박형은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소통 유형 중 가장 건강한 소통 유형이다. 단호한 소통 기술은 올바른 소통과 관계의 근본적인 해법이 된다. 나 자신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호박형 소통은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건강하게 해소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원만하게 다루는 힘을 키워준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오늘의 영상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공감이 가고 또 어떤 부분에는 공감이 가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며 든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